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거 5일 만에 화면에 등장을 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30분 동안 찍고 바로 다시 퇴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결국 사퇴는 없다. 이 얘기였는데 오늘 담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분이 좀 비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갖고 글을 쓴 것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합리적인 평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문제점은 뭐냐면요. 지난번 1차 담화 때에 본인의 약속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냥 죄송하다고 했고요. 네. 당에 일임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담아 보니까 0.1도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당 니들 뭐 하려면 나는 내가 그냥 뭐 조사받고 수사받고 그냥 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한 느낌. 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응?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네. 제가 전반적으로 오늘 이 담화문을 듣고 보고 한 느낌은 뭐냐면, 내가 봐준 거야, 까불지 마. 내가 진짜 정말 내 군인 300명밖에 내가 동원 안 했잖아. 그리고 내가 그냥 정말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은 뭐 새벽에 하든가 뭐 일요일에 주말에 하든가 그랬지. 내가 제대로 했으면 그냥 다 죽었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거 같아요.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저 정신 세계는 지금 치료가 필요할 정도까지 가버렸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번 담화문으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네. 한 거잖아요. 들어본 거에 따르면 원래 지난 7일 담화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대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당시에도 길게, 오늘 상당히 길게 했잖아요. 약 8천 자 29분. 넘는, 30분 가까운 8천 자 넘는 글로 썼는데, 원래 길게 준비를 했다가 그때 참모들이 말려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시 그때는 일단 송구하다는 표현만 하고 넘어갔었고,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역시 불편을 끼쳐드려 그 부분은 딱 불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한데 저를 믿고 가시면 제가 이 반국가 세력을 다 잡아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축약하면, 요약하면 선관위 서버 찾으려고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압수수색을 계엄으로 한 거예요. 네. 미친 거죠. 네. 전반적으로 대전제는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져서 이 활동에 지난주에도 제가 아마 그거인 것 같다. 선관위랑 들어간 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극우 유튜버들이 늘 하던 얘기. 네. 현실 부정을 위한 이유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려는데 명분이 서야 되죠. 그런 거 뭐냐? 너희들 지금 야당 의원들은 다 부정선거, 그것도 종북 세력들이 개입된 부정선거에도 된 사람들이야. 여기서부터 현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밝히겠다고 나중에 이제 계엄까지 선포하고 저는 딱 진짜 뭐 제가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하면 당시에도 덩치 크고 난폭한 망상에 빠진 아이가 큰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그건 정말 완곡하게 얘기를 한 거고 미쳤죠. 많은 분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딱 보고 대통령 담화문을 지켜본 많은 분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당장 체포해라. 네. 쟤 미쳤다. 이거예요. 그 실체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게 해준 거. 네. 그거 하나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굉장히 빠져있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담아 보면은 극우 유튜버들 주장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부정선거 주장을 하면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나? 이렇게 좀 모순된 게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 7% 차이로 이길 수 있었는데 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네. 간신히 0.73%로 이겼다. 아, 그렇게 그런 논리군요.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막 조작하다가 결국엔 조작을 끝까지 다 못했다. 최대한도로 조작을 한 게 0.73%다. 아. 이게 부정선거의 가장 큰
증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만의 논리가 있군요, 또 거기에. 확증 평형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거에 근거되는 것들만 찾아보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이제 계속 그렇게 뜰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뭐 하겠어요. 유튜브에 부정선거 쳐보면 계속 정광훈 목사나 이봉규, 고성국, 배승희, 뭐 서정욱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계속 뜰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거 보면서 그래 내 말이 맞았어. 2차 담화 해가지고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떡하나요, 진짜. 일단은 저기 구속, 긴급 체포 해야 되고 거기서 그러면서 치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우 유튜버의 생각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데 네. 이런 분은 그리고 그 행동을 옮기잖아요. 동네 이장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이장은 할 수 있죠. 그래요? 동네 어슬렁어슬렁 한 10시쯤 일어나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먹고 그냥 주에 가서 뭐 이제 얘기하고 한 50분간 설교하고 또 다른 데 이동해가지고 또 막걸리 한 잔 먹고 이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이장님들의 얘기도 빼요.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건 이장님들이 이장님들이 항의할 수도 들으면 있습니다. 항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술만 먹는 사람이냐 막걸리만 먹는 사람이냐 이장님들의 항의가 올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주량은 윤상현 의원 말로도 주량은 대통령의 탑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이런 분이 대통령 현재도 있다는 게 이제 국민들이 좀 참담한 일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담화를 발표했나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의아한데, 그러니까 담화 내용을 보면 마치 이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이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다가 사실 나는 이런 내용에 자기의 변론을 하는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변론 유지서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앞으로 재판 받을 때 이러한 논리를 갖고 방어를 할 거다라고 해서 변호사 윤석열이 자기 변론서를 쓴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야당 탓, 그리고 선관위 탓, 중국 탓, 뭐 이렇게 남탓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이 그걸 쭉 읽어보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야당과의 대화 타협을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가진 권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네. 오늘 이유를 된 거를 다 보더라도 그걸 정치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검사실로부터 한마디 하면은 다 밑에서 알아서 했으니까 그걸 못 참은 거야. 내 한마디 했는데 왜 여당에서는 말이 많고 야당은 항상 반대하느냐. 화가 난 거지. 화가 나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겁주고 경고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헌법에 화난다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야당이 탄핵안을 제출하고 뭐 예산을 깎았다고 그거는 정무수석이 가가지고 협의하고 협조를 얻어내야 될 정치 영역인데 그거를 그냥 폭력적으로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겁주려고 했다. 이런 식의 인식 자체가 한시라도 공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자기 반증인 것 같아요. 나 스스로 저 공직자 자격이 없어요. 대통령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오늘 이 변론서를 통해서 스스로 입증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 원래부터 자격이 없는 분이다. 근데 뭔가 소신 있어 보이는 것 때문에 지지하셨던 분들은 네. 그래서 지지한 것 같지만 본질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왔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게 하니까 자꾸 네. 화가 나서 비상계엄하고 자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법적인 명분은 하나도 안 되지만 본인 생각에 그래서 선거 조작을 통한 반국가 세력의 국회 장악을 막기 위해서 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제가 볼 때 본질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네. 못하게 하니까 열받아서 폭발한 거다. 그래도 할 말을 하겠다라며. 네, 그렇게 본 거라고. 지금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 일부죠, 물론. 와, 당을 지금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오늘 담화문으로 또 당을 망쳐놨다. 네. 앞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김상우 의원, 네. 국민의힘 중에 이제 저번에 표결에 참여했는데 반대 표결했다고 하고 했던 의원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산성표 던지겠다고 기자회견 근데 했죠. 반대표도 메시지를 위해서 던졌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근데 얘기가 오늘 대통령이 담화를 저렇게 함으로써 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일부는 대통령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보수층 내에서 엄청난 분열이 또 생길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분열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윤석열 본인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네. 보수를 분열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담화문은 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다. 네. 그리고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네. 국회 장악을 목적으로 한 폭동도 아니다. 그렇게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네. 아무리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반자유민주주의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예요. 네. 근데 윤상현 의원은 그 판례를 약간 거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소수 의견을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뒤에 부분 그러나 이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다. 결론을 얘기하지 않고 네. 그냥 앞에 설명을 한 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윤상현 의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형법 90조에 보면 내란죄에 범할 것을 선전 또는 선동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그거 좋네. 형법 90조. 그러니까 이게 선동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내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내란입니까? 막 이렇게 막 어제 막 외쳤잖아요. 네. 그것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틀림없이 어디선가 누군가는 윤상현 의원도 형법 90조에 의해서 내란 선동죄로 네. 고발이나 고소를 할 것 같다. 그런 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도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국민들 뇌리 속에는 강하게 그걸 각인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네. 9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라고 계속 따졌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또 여기에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약간 인정하는 듯한 뭐 그런 예, 게 있다고 인정. 들었습니다. 네, 뭐 이런 조문에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봐서는 이 영상들을 정말 많은 사람이 때 되면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봐서 정말 이번 비상계엄,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 상식과 너무 떨어져 있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과 어긋나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발언은 우리가 뭐 만들어가지고 한 석 달에 한 번씩 틀어야 돼요. 왜? 의무적으로 보도록. 윤상현 의원 다 1년이면 다 까먹는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그러게요. 어떻게 그러지 그런 않게 해서라도 주장을 합니까? 계속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저는 계속 각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 다시는 얼씬 못해요. 정치란 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하나의 가치, 법을 만들잖아요. 가치의 기준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가치를 생각하는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통령 담화가 나온 뒤에, 물론 나오기 전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온 다음에는 더 강하게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담화는 내란 자백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윤리위를 소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출당 제명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한 대표의 이런 행동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윤리위에서 이렇게 제명이나 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윤리위가 언제 하고 결국은 또 최고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면 네.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체제는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오늘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윤석열이 극단적인 망상에 살고 있다면 이른바 친윤으로 불리던 분들은 정말 비정상적인 세계, 바로 그 극단적 망상의 세계 바로 근처에 있는 네. 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 판국에 친윤의 핵심이라고 불려왔던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합니까? 저도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게 106명이 투표해서 72표로 당선이 됐고 김태호 의원은 34표밖에 못 받았어요. 이게 저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민주주의를 대통령이 어겨서 국회 군인들을 보냈든 네. 다 쓸어버려라, 다 잡아가라고 했든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했든 선관위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장악을 했고 네. 뭐 비원 벙커에 500명 넘게 구금을 하려고 했든 나는 내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 버티면 다음 총선에 또 나갈 수 있어. 네. 근데 그러면 뭐든 공천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TK나 이쪽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라벨 달고 나가면 당선되는 곳이 많아서 네. 그러다 보니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공천은 누가 줘요? 당 지도부가 주잖아요. 네. 물론 꼭 지도부가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지도부가 주도하는 시스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도 물론이고 각자의 개인적 욕망도 있고 동물적 본능도 있고 본인의 이권을 탐하고도 싶고 하지만 기본이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이 대통령이 국회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이것을 두고 어떻게 본인의 어떤 다음 공천이야 이것만 생각하는지 네.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거에 지금 친윤이를 선출한 국민의힘이 비정상이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축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안이 통과되든 아니든? 탄핵안이 통과가 안 되면 네. 당장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당원당규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선출직 5명 중 4명의 최고위원이 물러나면 그건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네. 저번에 이준석 대표 문제 때문에 그 당원당규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친윤이 3명 있고 여기에다가 장동혁 최고가 만약에 사퇴하게 되면 네. 당은 비상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 대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대위원장을 따로 뽑지 않으면 그냥 계속 원내대표가 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핵이 가결되면 네.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저는 장동혁 최고가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아니어도 네. 무슨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 물러나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친윤에 비해서 친한이 좀 더 상식에 가까운 건 맞는데 네. 그러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했고 어쨌든 그걸 떠나서 친윤에 비해서는 친한이 국민적 눈높이엔 조금 더 있는 건 맞는데 네. 그것과 별개로 그거는 저쪽에서 알아서 하시고 그것과 별개로 여당 지도부잖아요. 네. 1호 당원인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는데 무슨 낯으로 버티고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되죠. 네. 물론 그러면 친윤에 넘어가서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한동훈 지도부가 책임 안 지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도부는 붕괴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탄핵이 통과되면 네. 친윤 최고위원 3명, 인용한, 김재원, 김민전 네. 이 사람들은 그만둘 거고 장동혁 최고위원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 체제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 체제를 무너뜨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비대위원장 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친윤들과 중진 의원들이 이번에 원내대표를 권성동 의원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까지 생각한 거다. 그렇게 봐요. 보여져요. 네.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두 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그 법률가로서의 양심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오늘 본인이 대통령이 한 담화를 보면은 네. 이건 탄핵 내란죄를 자백한 거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자기가 보기에는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야. 그건 도저히 법률가의 양심상 이거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개인적인 원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나한테 그랬어요? 나를 진짜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하는 개인적인 감정도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해보더라도 네. 이런 상황에서 탄핵안을 찬성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차기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처럼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에 꿈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 네. 나는 그냥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나는 그러면 대통령 옹호하고 TK 골수당원들 내가 그냥 그분들 마음 모아가지고 그냥 한번 보수파를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차기 지도자의 꿈이 있잖아요. 네. 그럼 민심의 다수가 탄핵을 원하는데 그것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제로 그만둔다, 당대표를 그만두게 된다. 나중에 재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쉬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실기했잖아요. 처음에 자꾸 오락가락 가벼운 처신 말을 바꾸는 그러한 당대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네. 라고 보수 언론에서도 비판 논조가 상당히 많았었고 좀 본인을 따르는 한동훈계 의원들에게도 실망감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왜 상의하지 않고 불쑥불쑥 본인 생각과 판단을 그냥 막 얘기해버리느냐. 네. 제발 상의 좀 해줘라. 우리 한 팀 아니냐.
근데 오늘 얘기를 한 것도 그렇게 뭐 상의를 한 것 같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네. 솔직히 참모 같은 경우에 나랑 상의 없이 내가 모시는 분과 보스가 그냥 무작정 질러버리면요.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좀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기가 이 중에서 이철규 의원도 그걸 지적했죠. 네. 갑자기 불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냐. 미리 얘기라도 해야지. 한동훈 대표 보면 세계가 부족해요. 네. 어떤 거요? 철학이 없고 네. 그다음에 경륜도 없고 네. 내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 이슈에 대해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A라는 게 터질 때 B라는 메시지, A 다시라는 메시지는 바로바로 나와요. 네. 근데 이건 메시지뿐이고 그다음에 이걸 관철시켜서 행동하려면 앞서 얘기한 철학과 내공 그리고 네. 경륜이 있어야 이것들을 관철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관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메시지는 툭 내놓고 봤는데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야. 메시지 툭 내놓고 봤는데 그럼 관철을 해야 되잖아요. 하려니까 이것저것 따져야 돼요. 이것저것 왜 돌아보냐? 철학이 없으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철학이 있는 사람들 이건 기본이에요. 바로 탄핵 가야 된다. 10초도 5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정신 이상자가 대통령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에 있는데 불안해서 국민들이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 무슨 질서 있는 퇴진이에요. 제가 앞방송에 뭐 줄 서서 나오면 질서 있는 퇴진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철학이 없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손실을 최소화해서 그건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해서 할 수 있지라고 잔머리를 굴리는 건 일단 철학이 없다. 네.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메시지를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하려면은 네. 내공과 경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 그냥 혼자 안절부절하다 마는 거예요. 만약 처음에 탄핵 찬성이다 하고 본인이 나서서 의원들을 설득하면 저는 8표 충분히 초반부터 모았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주에 가결됐어요. 네. 그러면 물론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뭐 어쩌고 그런 건 있겠지만 결국 국민의힘에서 보수 지난번 전당대회 민심이 63%로 보수 민심을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건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도 지금 많은 신임을 잃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래요? 배신자와 간철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아 간철수가 아니죠. 감동훈. 죄송합니다. 철수님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감동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잔머리만 있어요. 잔머리만 있다. 자, 일단 지금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에 14일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오늘까지 7명, 국민의힘에서 7명 의원이 자기는 이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조국 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1명에 빠지고 9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2명만 더 찬성하면은 이제 통과가 되는데 통과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통과될 거라고 봐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제부터 탄핵 찬성 쪽으로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네. 그러면 빨리 얘기해라. 근데 무슨 뭐 명분이 필요하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 보고 김영현 전 장관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걸 자꾸 너무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충분히 있다. 지금 1명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네. 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내란죄 상설 특검에 찬성한 분들 23명 그리고 오늘 김태호 후보를 찍은 네. 34명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여론의 압박 그리고 민심의 변화 이런 것들을 또 지역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투표를 안 하거나 찬성표 반대표를 던지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이제 통과 가능성을 점치셨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그래야 토요일 날. 되고요. 네, 더 그래야 이상 이런 되고요. 혼란스러운 맞아요. 상황이 유지되는 거는 대한민국이 좋지 않아요. 당장 무슨 짓을 저지를지 네.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아니, 없으니까. 솔직히 오늘 속보로 아침에 대통령 관저를 출발해서 대통령실로 출근. 다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거 뭔 일 하려고 그러지? 뭔 짓 하려고 그러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겁이 나요, 많이. 네. 큰일 났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 겁이 날 정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는 무슨 질서 있는 퇴진이고 그러니까 하야 할 사람이냐. 하야할 사람이 아닌데 무슨 하야냐. 처음에 그러게 5일 담화만 봐서도 앞서 이제 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전혀 대통령이 미안해한 건 지난 5일 일주일 전 담화 7일이죠. 5일 전 담화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안한 건 불안과 불편을 들어서 미안하다예요. 계엄에 대한 미안함은 아니다. 계엄에 대한 이거는 내가 절박한 심정을 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네. 양해해 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일을 했고 그런데 그걸 하는 중에 여러분 놀랐죠. 그리고 조금 불편했죠. 그 부분 송구합니다. 이게 지난 7일 담화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이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동훈 대표나 뭐 여당 의원들이 모르고 뭐 2월 하야, 3월 하야, 네. 2월 말도 안 하야, 되는 4월 네, 대선, 3월 네. 하야, 5월 대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했다라는 거고 대통령은 그럼 차라리 탄핵 심판으로 가겠다 네. 이건데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첫 번째, 보세요? 이길 수 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참모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탄핵 심판 가면 우리 보수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과반수가 넘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좀 시간을 끌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최장 180일까지 끌 수 있다. 네. 탄핵당하더라도 6개월간은 내가 대통령 직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지만 그 직은 유지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간 벌고 보자. 네. 잘하면 우리가 내란죄는 우리가 뭐 극복해 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변론 요지서 담화문을 보니까 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믿고 먹는 수산명과 통영해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신선한 통영산 생굴에 고추송송 계란옷을 입혀 만든 힘내라 통영굴전, 바다맛 가득한 파래와 오징어, 홍고추로 맛을 낸 파래 오징어전, 통영해인 재구매율 1위를 달리는 구수한 보양식 들깨 장어탕,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세요. 보육원 같은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 합니다. 18의 나이에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18 어른.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건강한 자립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고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하시면 18 어른의 이야기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앰플병 한 병당 산양 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아낸 산삼 순액입니다. 기준지표 성분들과 함량을 규격화해서 누적 판매량 500만 병에 이르는 귀한 제품입니다. 공독포차 런칭 기념 1+1 파격 특가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 벌고 보자. 네. 잘하면 우리가 내란죄는 우리가 뭐 극복해 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변론 요지서 담화문을 보니까 네. 택도 없을 것 같긴 해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이게 사실관계 안 맞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다 예를 사실을 들면은 부정할 수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냥 바로 반박할 수 산업부에서 바로 잡았는데 체코 원전 관련 예산 다 깎아버렸다 그랬는데 그건 하나도 안 깎았더라고요. 있는. 아 그래요. 그것도 틀렸구나. 네, 사실관계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과연 법률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이길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증언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갔을 경우에 한 명이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해서 기각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선영 남편 진실과 화해 위원장 그 박선영 남편 대법관 박선영이 헌법재판소장 남편이 아니라 박선영이 처형이죠. 처형이구나. 처형이죠. 남편이 네. 아니고 처형. 부인의 언니. 언니. 네. 그랬는데 지금 6인 체제로 가는 게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3명이 더 추가가 돼서 9인 체제로 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건 민주당 추천했죠, 몫이잖아요. 네. 민주당 몫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 못할 시기상 못할 거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면서 과연 그걸 임명을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저는 임명할 거라고 봐요. 네. 누가 됐든 국회에서 국회목 3명이 지금 추천이 안 돼 있잖아요. 사랑 민주당은 정해져 있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추천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은 추천이 되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든 네. 아니면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든 이거를 미룰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임명은 될 근데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도 제가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얘기했는데 네. 헌법재판관, 대법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네. 보수냐, 진보냐, 그리고 어느 진영, 어느 당, 어떤 대통령이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양심과 법리적인 판단을 바꾸겠느냐. 네. 이거는 어쨌든 법리와 양심으로만 순수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위치와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수 쪽에서 임명을 하고 추천을 했으면은 내란죄가 내란죄는 맞는 것 같은데 나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임명해 줬으니까 이건 내란죄 성립 안 되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럴 본인의 가능성이 인생을 완전히 부정하는 95% 거죠. 이상이라고 저도 보는데 6인 체제가 돼도 이거는 무조건 인용된다라고 보는데 행여 절차상 문제나 이런 것들 물론 대법원에 비해서 헌재는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서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 거나 뭐든 혹시 있을 위험 때문에 인원은 늘려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저는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인원들과 늘어나는데. 9명으로 다시 만드는데 네. 그리고 내년 4월인가요? 네. 내년 4월이면 퇴임하는 분들 계시죠? 퇴임하는 분들이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했던 분들 퇴임하는 분인데 그 전에 충분히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 결론은 결국 파면으로 갈 것이다. 화면이죠. 이게 헌재가 이거를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네. 저는 네.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살고 있는 세계 사실은 별나라나 달나라 상식적인 세계가 아니잖아요. 망상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고 또는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 옆 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뭐 헌재나 또는 대법원이나 이런 판단, 탄핵이나 나중에 이제 기소됐을 때 이 판단에 대해서 내란 말고 달리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너무 명백하게 봤잖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 사실 걸 본 적이 제가 없어요. 되게 우유부단하고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네. 이렇게 고민 없는 사건은 처음 봐요. 네, 너무 알겠습니다. 명징하잖아요.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안이 통과될 거라고 두 분 다 전망을 하셨으니까 탄핵안이 통과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데 네. 지금 사실 첫 번째 권한대행 이제 첫 번째 순위가 한덕수 국무총리인데 이분이 지금 비상계엄 피의자 신분이어서 지금 자격 논란이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을 하냐 마냐의 고민에서 아직 안 하고는 있는데 자 이분 안 되고 뭐 사실은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안 된다라고 치면 지금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그러면은 가장 그렇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민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네. 조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청용 하는 총재가 네. 막 그 되게 반대를 했고 당시에 뛰쳐나갈 정도로 대단히 반대했고 사의도 표명할 정도로 네. 강하게 이 부분에서 반대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탄핵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를 했으니 한덕수 총리보다는 최성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네. 라는 생각과 판단을 지금 아.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국무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반대를 세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어떻게 국무총리까지 탄핵시키면 나라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한덕수 부총리까지 이렇게 법적인 처분,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이런 거 안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네. 한덕수 총리도 이제 어제 긴급 현안 질의에서 본인도 계속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얘기했다라고 네. 하지만 어쨌든 김용현을 빼놓고는 가장 먼저 대통령의 계엄 의도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총리라는 자리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주호 부총리로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어제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놓고 반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여러 증언에도 그냥 본인은 반대했다고 하고 또 이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참석은 했지만 네. 반대했다고 본인이 명쾌하게 얘기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두 분 다 최성목 경제부총리 쪽에 좀 전망을 네. 이제 더 많이 하고 이분도 참 계시네요. 팔자가 센 것 같아요.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 증권제도 과장인가 정부에 있었고 네. 박근혜 탄핵 때는 대통령 청와대에 있었고 이번에는 또 기재부 장관하고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재원 최고가 근데 정무수석이었죠. 네, 박근혜 박근혜 정부 때 때? 정무수석이었는데 김재원 최고가 날려 김재원인 것 같아. 보니까 이준석 대표일 때 최고위원 했을 때 이준석 날라갔고 네. 김기현 대표 때도 최고위원 하면서 날라가고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도 네. 토요일에는 어떻게 그 날라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최고위원 하고 있잖아요. 네. 이분이랑 뭐 징크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참 팔자들이 기구한 것 그러네요. 같아. 근데 이제 보면 최상목 부총리도 사실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저거였거든요. 경제비서관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이제 돈을 받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재단에 네네네. 투자라, 재단에 출자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에 의혹을 받아서 재판에 너무 기소가 돼서 재판에 아마 넘어갔었고 변호사 비용도 꽤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무죄 받은 걸로 아는데. 그렇군요. 근데 제가 예전에 기재부 출입할 때 기재부의 국장이었는데 경제정책국장이라고 나름 그쪽이 완전 엘리트 코스입니다. 네. 어떤 분이에요? 최상목 부총리가 네. 경제정책국장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거시경제를 짜는 그래서 되게 엘리트 코스인데 근데 만나봤을 텐데 어떤 분이라는 어떤 예상을- 분이냐고요? 네, 어떤 분이요?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이 세고 물론 저도 뭐 친하게 지낸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약간 엘리트식도 있고 자존심도 세고 그러니까 자기 명분도 좀 따지려고 하고 그런데 어쨌든 경제비서관 제일 요직인 갔다가 그 국정농단 세력에 휘말려서. 됐고 이번에 부총리를 하는데 또 그 국무회의 들어가서 운명이 기구하게 그래서 됩니다. 제가 항상 가까운 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사는 게 인생 새옹지마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뭔가 자리나 이런 거 탐하지 말고 그냥 보기에 자기의 소신과 뭐 자기 삶의 태도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쭉 가다가 운이 좋으면 좋은 일이 있는 거고 네. 운이 나쁘면 또 나쁜 일이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그냥 순리대로 가는 것이 맞다. 자기 예. 명분을 지키면서 알겠습니다. 자, 총리 권한대행 과연 최상목 그 기재부 장관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